오늘 사건은 스웨덴의 도시 예테보리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. 2003년 3월 18일 경찰은 늦은 저녁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.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갑자기 사라졌다고. 신고자는 베로니카의 부모님이었는데 이 부모님 말, 내 딸 대학생이에요. 생활 방식이 매우 규칙적인 아이입니다. 매일 오후 2, 3시에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와 아이들을 돌보죠. 그런데 오늘은 저녁 8시까지 기다려도 애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.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앤데 이상합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, 바로 그녀의 핸드폰 위치 확인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위치 확인 딱 하자마자 이 경찰과 부모님 깜짝 놀래요. 뭐야? 베로니카 신고자인 그녀의 부모님 집 아파트 건물에 같이 있다고 뜨는 거예요. 그런데 딱 여기까지. 부모님 집, 그 아파트 어디에 있는데? 당시가 2003년도예요. 이때 기술이 정확한 위치까지는 못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은 한층 베로니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서 벨소리가 울리는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 결과 띠리리링 여기다.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래요. 뭐야? 베로니카 부모님 바로 아래층 집인 거예요. 바로 경찰 문 두드렸죠.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. 그래서 경찰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. 역시나 그 집 안 화장실 욕조에서 베로니카 시신으로 발견돼요. 그 집 안의 상태는요,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. 뭔가 범인과 크게 몸싸움이 있었던 듯이 집이 다 헤집어져 있고 곳곳에 핏자국이. 그녀의 사망 사인은 끈으로 목이 졸린 질식사였습니다. 그렇다면 그녀를 이렇게 죽인 놈 누구냐? 지금 부모님 집 바로 아래층에서 발견됐죠. 이 집주인 어떤 새끼냐, 이놈이 죽였네. 해당 집주인은 탕칭중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. 이 베로니카 부모님은요,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. 왜냐, 이 아랫집 탕칭중과 나름 친하게 지낸 사이였거든요. 이 아랫집 주인 탕칭중은 이 해당 아파트에서만 무려 10년 가까이 산 남자였습니다. 베로니카 부모님과는 거의 친한 친구 같은 사이였대요. 그런 놈이 내 딸을 죽여? 이 탕칭중은 어떤 남자인가? 그는요, 스웨덴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요. 말은 어느 정도 하는데 보통 그 우편물 같은 거 오면 스웨덴 말이니까 읽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때마다 바로 위층인 베로니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곤 했었다는 겁니다. 주위 탐문 수사했을 때 이 탕칭중에 대한 안 좋은 소리는 없었어요.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약간 조용한 편이긴 했지만 누군가 싸웠다거나 말썽을 부렸다거나 이런 건 없었다. 그런데 밤새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베로니카는 그의 집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. 경찰은 베로니카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부모님께 물어보는데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딸이 이혼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. 딸이 중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했는데 둘이 안 되겠던지 이혼을 준비했다. 그런데 이게 아이가 있다 보니 양육권 문제로 이 다툼이 길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. 중국인 남편? 그게 누군데? 이 남편의 정체는요, 중국의 엄청난 대부자 집안의 차남 린유였습니다. 엄청난 부잣집의 차남이래요.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경찰은 느꼈어요. 아, 이 사건 간단하지 않겠구나. 장난 아니겠구나. 그렇다면 스웨덴 여자인 베로니카와 중국인 남자 린유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? 1997년 당시 린유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외국어 공부를 하려던 참이었고요. 반대로 베로니카는 중국 다롄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베로니카는 중국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. 여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. 외국어 공부가 필요했던 린유를 선생님과 제자로 이제 베로니카와 인연이 된 거죠. 둘은 급속도로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린유의 스타일, 돈이 많잖아요. 세상살이 아쉬울 거 없이 산 남자예요.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여자들이 막 달라붙어. 그는요,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여자와의 만남? 그건 내 생활 속의 조미료랄까? 베로니카와의 만남? 그냥 잠깐의 짜릿함인 거지 오래 유지할 생각은 없어.
영어 공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관계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웬걸 1998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교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. 이때 그는 엄청 놀랬어요. 어떡해? 재벌이고 돈 많으니까 지우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의외로 그는요,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진짜 개시장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다. 내가 이를 버렸으면 내가 책임져야지. 그래서 그는요, 베로니카와 그 뱃속의 아기를 위해 즉시 스웨덴으로 날아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려요. 그런데 약 10개월 정도 지나 1999년 6월, 당시 33살이었던 리뉴는요, 웬일인지 베로니카가 출산할 때 동행하지 않아요. 그리고 아들 마커스가 태어난 후 리뉴와 베로니카는 중국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약 2년 동안 조용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내죠. 그런데 애초에 여자를 엄청 좋아하던 남자예요. 여자 끼고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, 삶의 조미료라고 이제 얘기했던 남잔데, 그런 남자가 한 여자한테 정착하고 있겠습니까? 맨날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. 어느 와이프가 이거 좋아합니까? 매일같이 싸우다가 2002년도에 터진 거예요. 대판 싸우고 베로니카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 부모님 집으로 와버립니다. 그 후부터 사건이 일어난 2003년 3월까지 그녀 혼자 아들을 돌보면서 부모님 집에서 생활한 거예요. 낮에는 학교 수업 가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애 보고. 그럼 아빠 리뉴는 종종 스웨덴을 찾아와서 그녀와 아들을 보고 갑니다. 다만 그 횟수가 손에 꼽을 뿐이죠. 둘은요,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속을 하나 해요. 애가 무슨 죄냐, 양육비는 달라. 많이도 안 오네요.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0만 원 정도? 그런데 이 남자는 이것도 안 주려고 합니다. 그렇게 부자면서 왜 안 줘? 아빠 리뉴 말에 따르면 베로니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아이가 걸리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네,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앞장 세워 자기를 조종하려 들 거라는 거예요. 베로니카가 좀 열받으면 오늘 우리 아들 만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고, 베로니카가 좀 아쉬운 상황이 돼야 만나게 하면 돈 주겠지라는 생각에 자기한테 함부로 못한다고. 아들 마커스에 대한 내 사랑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.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괘씸해서 싫다는 겁니다. 아들에 대한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 한번 리뉴가 아들을 왜 네가 데리고 있냐, 아들 나한테 넘겨라, 너보다 내가 더 잘 본다, 그래서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? 3개월 내가 본 적이 있다.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로니카 측은 얘기합니다. 퍽이나, 야, 그 3개월 동안 네가 잘 봤니? 내가 왜 다시 데리고 왔는데 너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술 처마시러 다니고 그 술자리에 그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간 적도 있잖아. 이뿐이게 매일같이 보모한테 방치하듯이 맡겨두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, 내가 그거 알고 나서 놀래가지고 바로 데리고 온 거 아니야. 별거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했던 2003년 초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문제가 된 건 아들 마커스의 양육권.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리뉴 베로니카한테 이메일로 협박까지 해요. 야, 더 이상 날 미친놈으로 만들지 마. 내가 너보다 더 마커스를 사랑해. 더 이상 나 미치게 만들지 말라고. 곧 스웨덴에 갈 거야. 가서 얘기해. 여기서 팩트는요, 이 협박 메일 받고 이틀 만에 베로니카 사망했다는 거예요. 이걸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리뉴이 남편이 죽인 거네. 경찰 또한 그랬어요. 시신이 발견된 아래층 집주인 탕칭중, 중국인이었죠. 리뉴도 중국인인데 이 두 남자 사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? 그래서 경찰 바로 비행기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합니다. 리뉴가 정말 사건이 일어난 그쯤 스웨덴에 왔었는지 봤더니 엄마야, 진짜 사건 신고가 들어오기 이틀 전인 16일 리뉴 스웨덴에 왔었네.
그리고 한 호텔에 계속 있었네. 시내 중심에 있는 고가의 호텔.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. 그는요, 이전까지 아들을 보기 위해 스웨덴을 몇 번이나 오고 갔단 말이에요. 한 번도 베로니카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온 적이 없었어요. 항상 사전에 말을 하고 왔었는데 왜 이때는 말을 안 하고 온 거지? 이때 그가 스웨덴에 온 거 가족들 아무도 몰랐습니다. 리뉴는 베로니카를 죽일 범행 동기가 충분했어요. 우선 이 둘 이혼하죠? 그러면 양육권도 뺏길 확률이 높았고요. 무엇보다 재산을 나눠야 돼. 가진 놈이 더 무섭다고. 내가 미쳤다고 이 여자랑 재산을 나눠?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. 누가 봐도 리뉴가 범인이죠. 그래서 경찰은 베로니카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바로 리뉴 체포했어요. 하지만 리뉴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.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스웨덴에 온 건요,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말 안 한 거고요. 영국에서 사업 미팅 끝내고 아들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잠깐 들린 거였다고요. 충동적으로 온 거였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 있겠나 했던 거죠. 뭐 잠깐 보고 가려고. 그럼 호텔에 있는 동안 뭐 했나? 아들 보러 왔다면서 왜 아들은 안 봤냐? 이거에 대해서 그는요, 16일 스웨덴에 왔다. 그리고 미팅에다가 여행에다가 시차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이제 17일 이날은 내내 호텔방 안에서 쉬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은 스웨덴에 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어 같이 만나 밥 먹고 늦게까지 술 한잔 했다고. 자기는 베로니카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아들을 잠깐 만날 생각이었고. 자, 이 말 증거가 있나? 있었습니다. 진짜 호텔 CCTV를 보니까 사건 추정 시간에도 막 호텔을 들락달락 거리고 술집을 막 들락달락 거려. 다 찍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 풀려납니다. 그렇다면 또 다른 용의자가 있죠. 시신이 발견된 아래층 집주인 탕칭중. 그럼 그는 어디로 간 걸까? 사실 경찰이 이제 시신 발견되자마자 바로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행방이 줄곧 묘연해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핸드폰 위치 추적해봤더니 스웨덴 북부 쪽으로 막 움직이는 게 확인됩니다. 이 새끼 지가 죽이고 무서워서 토끼고 있구나. 바로 뒤쫓아가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한 지하철역 쓰레기통에서 그의 핸드폰을 발견해요. 핸드폰엔 그 어떠한 지문도 발견되지 않습니다. 다 지운 거예요. 무죄로 풀려난 남편 리뉴는 풀려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탕칭중에 대한 단서도 끊어져 버렸습니다. 와,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조사해야 되지? 이때 예태보리 경찰은 또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아요. 여기 어느 아파트인데 악취가 계속 나서요. 여기서 팩트는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, 베로니카가 죽은 채 발견된 부모님이 살고 있는 똑같은 아파트였다는 거예요. 그 아파트에서 또 악취가 난대. 바로 경찰 그 아파트 주위를 모두 수색합니다. 그 결과 아파트 뒤뜰 잔디밭 구석에서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듯 보이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요. 응? 뭐야 지금? DNA 확인 결과 누구? 바로 사라져버린 아래층 집주인 탕칭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탕칭중 죄가 두려워 스웨덴 북부로 도망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이미 살해돼 땅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. 와,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? 경찰은 여기서 놀라운 추측을 해요. 사실 탕칭중 집에서 세 사람의 피가 나왔어요. 세 사람. 하나는 탕칭중, 하나는 베로니카. 또 하나는 누구야? 몰라요. 아시아 남자라는 것 밖에는. 탕칭중의 사망 추정 시간은 3월 17일 밤이나 3월 18일 이른 아침으로 추정됩니다. 베로니카는 3월 18일 오후에 사망한 걸로 추정되거든요. 그러니까 베로니카보다 더 먼저 죽은 거예요.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? 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착착착 라인이 잡히죠. 이 의문의 살인범 최종 목표는 베로니카였어요. 탕칭중은
그저 그녀를 죽이기 위한 계획에 희생당한 무고한 지나가는 행인일 뿐, 범인은 탕칭중의 아파트를 빌리고자 했을 뿐입니다. 그의 집을 범행 현장으로 만들고 싶었죠. 왜? 이 남자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. 그래서 죽인 거예요. 17일 밤 처음 나타난 의문의 남자. 그는 탕칭중 집으로 몰래 들어가 그를 먼저 죽였습니다.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아파트 뒤뜰 잔디밭에 묻었어요. 그 후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후 2시가 넘도록 이 범인은 기다렸습니다. 누굴? 베로니카를. 베로니카가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도착하길. 베로니카가 도착한 걸 확인한 그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미리 숨어있다가 방심한 그녀를 바로 협박, 탕칭중 아파트로 끌고 들어갔습니다. 거기서 밧줄로 목 졸라 바로 죽인 거예요. 그리고 뒤이어 탕칭중 핸드폰을 딱 들고 현장을 나가요. 차를 몰고 쭉 갑니다. 어디로? 스웨덴 북부 쪽으로. 마치 탕칭중이 범죄가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. 이 함정에 경찰 빠졌죠. 혼란스러워하는 틈을 타 이 범인은 도망간 거예요. 자,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범인, 베로니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. 왜냐? 이 범인은 그녀의 학교 수업이 2시에 끝난다는 걸, 끝난 후 그녀 바로 집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중국인 남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. 시신을 묻은 장소 또한 망설임이 없었어요. 아파트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, 그녀의 이웃들까지 다 꿰고 있었던 인물, 그녀의 스케줄까지 다 깨고 있었던 인물, 누가 있을까요?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전 남편 리뉴죠. 하지만 리뉴, CCTV에 진짜 있었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리뉴 부자라는 거예요. 청부 쓰는 게 이들한테 어려울까요? 이런 알리바이 만드는 게 어려울까? 경찰이 그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경찰은 2005년 6월 7일 리뉴에 대한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? 이 중국과 스웨덴, 범죄인 인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. 체포영장 발부했는데 뭐 어쩌라고. 나 중국에서 안 나가. 체포가 안 되는 겁니다. 자유자재로 잘 지내요. 와, 이렇게 이 사건 그냥 묻히나?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진 이때 한 사건이 또 터집니다. 2014년 린이라는 여자가 태국 코사무이의 한 해변으로 남편과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온 지 딱 8일 만에 그 숙소 수영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. 최초 신고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어요.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남편은요, 아내 시신을 막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아내 사망한 지는 적어도 8시간 정도 된 듯 보였어요. 바로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아내 린의 가족들이 시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 가족들은 조금 이상함을 느낍니다. 그래서 바로 부검 들어가요. 그런데 부검 결과 목에 졸린 자국에다가 멍이 죽은 후에 물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나온 거예요. 죽였네 이씨. 그럼 누가 죽였냐? 용의선상에 오른 게 이 여자의 남편. 아니 보니까 이 남편이 중국의 엄청난 부자네. 누구? 리뉴였습니다. 또 아내를 죽였어? 재혼한 두 번째 아내를 또. 경찰이 이때 남편 리뉴를 의심한 이유는요,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기도 했고 증언도 이상했고 이 리뉴 등에 막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, 그래서 이 또 다른 아내 린을 살해한 혐의로 리뉴가 체포된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열받는 상황이 이어집니다. 부자잖아요. 무려 13억을 써가지고 나왔어. 보석금 내가지고. 이런 상황에 이 두 번째 아내 린의 가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? 바로 인터넷에 글 올려버리고 리뉴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. 하지만 부자를 일반 사람이 어떻게 이겨? 여기서 놀라운 건요, 이 린이라는 여자 알고 보니 원래 리뉴의 개인 비서일을 하던 여자였네. 더 팩트는
리뉴가 베로니카가 죽고 나서 베로니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 리뉴의 스웨덴으로 가는 거든 중국으로 오고 가는 거든 모든 비행기표를 다 예약해주고 여러 가지를 다 도왔었다는 거예요. 거기다 2005년 스웨덴 경찰이 중국으로 가서 리뉴를 조사하려고 했을 때 그때 리뉴 옆에는 린이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이 결혼한 것도 린이 살해당한 바로 그 해였어요.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 바로 죽은 거예요. 와, 이거 딱 또 촉이 오죠? 린이 베로니카 죽음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?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이놈이 계획하에 죽인 거 아니야? 어쨌든 베로니카 사건이 한창 수사 중인데 대범하게 또다시 태국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살인을 벌였어요. 아니, 공개 수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공항에서 패스가 된 거지? 패스 안 됐습니다. 이놈이요, 태국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가명을 써가지고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놈이 린을 죽이고 나서 영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. 거기서 걸린 겁니다. 어떻게 걸렸냐? 2014년 11월 가명을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도망가려다가 아니, 이때까지 얼굴 인식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 인식이 생겼어, 공항에. 영국 공항의 얼굴 인식에서 수배 중인 리뉴라는 게 딱 걸린 겁니다. 중국과 스웨덴 사이에는 인도 조약이 없지만 영국과 스웨덴 사이에는 있거든. 바로 스웨덴으로 보내진 거예요. 이번에도 빠져나가봐. 그리고 제가 앞서 그랬죠. 탕칭중 집에서 나온 제3의 아시아 남자 혈흔이 있었다고. 경찰 이 피해에 집중했어요. 결론은 누구 피인지도 밝혀냅니다. 37살이었던 중국인 남자 장젠숭으로 확인돼요. 검찰은요, 이놈이 베로니카와 이혼 합의가 안 되니까 원한을 품었고 이 장젠숭을 발음 어려워요. 장젠숭을 고용해서 죽였다. 장젠숭한테 먼저 바로 이 아래층 중국인인 탕칭충을 무슨 발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장젠숭한테 아래층 집주인인 탕칭중을 죽이라고 지시, 그 집을 범행 현장으로 이용하라고. 실행은 잔쟁숭이, 지시는 리뉴가. 여튼 이런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. 스웨덴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요. 전 이 두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. 베로니카를 죽인 범인은 내가 아닌 장젠숭? 그 사람이겠네요. 왜 날 자꾸 물고 늘어집니까? 그 사람을 찾으세요. 다 본인들의 추정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다 추정이었어요. 증거가 필요했습니다. 장젠숭을 얼른 찾아야 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. 어디로 간 걸까? 하다 스웨덴 경찰은요 2015년 10월 중국 경찰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렇게 더 확대돼 수사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장젠숭 실종된 지 몇 년 됐대. 생존 반응이 전혀 없대. 와, 딱 드는 생각이 죽였나 보네.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. 스웨덴 경찰은요 2003년 3월 18일 사건 당시 린뉴가 묵었다는 호텔을 조사하면서 한 직원한테 중요한 말을 하나 듣게 됩니다. 덩치 큰 중국 남자가 린뉴 방을 여러 번 드나드는 걸 봤었다고.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재판. 결과는요 배심원단 모두 그에게 유죄 판결,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. 와, 정의가 이겼구나. 베로니카와 린의 가족들, 스웨덴 경찰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.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. 제가 앞서 린뉴가 고용한 변호인 누구라고 했습니까? 스웨덴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였어요. 이 변호사가 내 고객 무기징역 밖에 놔두겠습니까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국의 대부호인데 엄청 부자인데. 와, 이 변호사가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들 중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인터넷에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한 적이 있는 배심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런 사람이 우리 고객님 재판에
판결을 내려도 됩니까? 이거 우리 인정 못해요. 그 배심원 자격을 취소, 박탈시켜야 합니다. 자, 여기서 변호사가 얘기한 배심원 한 명, 이 한 명의 자격이 박탈되면 만장일치가 아닌 한 명이 취소가 되잖아요. 그러면 리뉴에 대한 재판 결과도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. 고로 리뉴 무죄 받았어요. 아니, 무죄 받았다고 해도 다시 재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이놈이 스웨덴에 그대로 있겠습니까?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중국으로 바로 토낀 거예요. 와, 무슨 개 같은 상황이냐. 아니, 돈이 이긴 거야? 스웨덴 경찰, 이때까지 한 번도 수배 명령을 철회한 적은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새끼 이거 스웨덴에 오겠습니까? 영국 가겠어요? 이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그런 나라로만 여행을 다니겠지. 와, 그럼 이 사건 그냥 이렇게 끝이야? 그건 또 아닙니다. 아주 얼마 안 됐어요. 지금이 2024년 이제 10월 말 11월 초인데 딱 2달 전인 9월 15일 이놈 또 잡혔습니다. 자기 나라 중국에서 또 살인 혐의로. 와, 어떤 살인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다고 해요. 다만 중국에서 살인. 이 재판에서 이제 베로니카 플러스 린의 사건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. 중국은 사형제도가 있잖아요. 내심 기대를 걸어봅니다. 설마 다시 돈으로 빠져나갈까? 근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부자면 그 옆에 또 얼마나 빵빵한 백들도 많겠어요. 제발 이번에는 정말 정의가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. 정말 사진 보면 그렇게 악해 보이진 않는데 일반 사람들을 완전 개돼지로 여기고 죽이고 막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잖아요. 소름 돋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부자 연쇄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